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러면은 저렇게 날카롭고 단단한 칼로 그렇게 부드러운 털을 자르는데 왜 연도날이 더 빨리 들립니까? 왜냐면은 다른 칼로 써는 게 결국은 수영보다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부엌칼이나 뭐 다른 칼보다도 이상하게 연도날이 훨씬 빨리 마법.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연도 회사에서 돈 벌라고 이렇게 만든 아, 나 정답을 빨리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아, 미안해, 눈치 없었다. 진짜 재밌는 게 요거를 2020년에 MIT에서 연구했습니다. 이게 2020년 8월에 나온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털이 금속을 무디게 하는가? 여기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연구진이 요걸 이용했어요.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전자 현미경으로 면도하는 장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스시엔스는 뭐예요? 사이언스. 이건 하지 말자 진짜. 이건 하지 말자.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지만 웃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현미경인데 그냥 이게 확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자 빔을 이렇게 막 주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맞고 2차 전자 후방 산란 전자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검출해서 이제 상을 얻는 거야. 표면을 그러니까 그냥 딱 해서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니까 뭐를 딱 던져서 얘가 튀어나오는 각도를 보고서 검출해서 아 얘가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공을 던지면은 공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침착맨이 딱 서 있어. 그럼 침착맨이 공에 맞고 공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안에 침착맨이 있나 보다. 공을 막 던지면 이제 침착맨의 모양대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면도자를 손상시키는 요소는 털을 자르는 각도, 힘의 방향, 뭐 날을 약간 이렇게 고르게 구성이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면은 면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날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방식에 따라서 날을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빨리 무뎌지기도 해. 근데 침착맨이 왜 관통했냐고 말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예 모르는 채로 지금 이 MIT 연구진이 한 거랑 비슷한 형태로 접근을 한 거지. 오, 날이 어떻게 무뎌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이 밑에가 면도날입니다. 위에가 털이에요. 날을 보면은 구성 성분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런 데가 이제 깨지는 거야. 미세하게. 그럼 그쪽 중심으로 하중이 걸려. 그렇죠. 거기가 이제 깨지니까 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외부 스트레스 노출을 받으니까 결국은 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날카롭다. 이유는 사실 날카롭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크랙이 있잖아요. 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엄청 오래 쓸 수 있어요? 오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롤을 하죠. 그러면 탑, 미드, 정글, 보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라인이 완벽하게 다 엄청난 고수야. 그러면 무조건 이기겠죠. 근데 똥을 싸는 라인이 생겨. 거기가 이제 마이크로 크랙이에요. 그럼 제 말이 맞나요? 그쵸. 근데 완벽하게 고른 롤 게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면도날 회사에서는 개발 이미 했는데 적용을 안 시켰다. 재래식 방법으로 만든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해요. 왜냐면 크랙이 생겨도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1, 2, 3회 정도는 크랙이 생겨도 사실상 날이 그렇게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이 제일 잘 돼요. 제일 잘 되긴 해 원래. 근데 단점은 이제 쓰레기가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날카로운 상태만 하다 보니까 좀 상처 나기가 쉽고 그다음에 그립감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다른 면도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일회용 면도기를 최대한 오래 쓰면 좋은데 그럼 사실 일회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 쓰자. 이렇게 하면서 심소가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명왕성 태양계 외행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초로 발견된 카이퍼 벨트 천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사진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 명왕성 자체를 이렇게 보고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다. 네. 그러면 이제 명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창작 가볼게요. 어떻게 명왕성이 발견됐고 어떻게 퇴출된 건지 탐험을 했는지. 일단은 요분 1930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라는 분이 명왕성을 발견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젊은 시절의 톰보님이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좀 나이 드신 톰보님이신데 원래는 이분이 처음 명왕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신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내신 분은 이분입니다. 미국의 퍼시벌 로웰이라는 분이었어요.
퍼시벌 로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해왕성의 공전과 자전 운동을 설명하다가 퍼시벌 로엘님이 그 뒤에 해왕성 뒤에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저는 근데 사실 욕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선생님 이름을 계속 그러세요? 저분 이름이 퍼시벌 로엘이에요. 그러니까 왜 계속 하냐고요? 아니 잊어먹을까봐. 아니 아까 톰보 선생님은 많이 안 했는데 어쨌든 퍼시벌 9번째 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죠? 근데 가설만 세워놨다가 이제 이 퍼시벌 로웰의 그 제자가 이제 클라이드 톰보인가요? 이분이 바로 퍼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 그다음에 퍼시벌 로웰. 네, 그래서 1930년에 퍼시벌 로웰의 제자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에 성공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재밌는 게 근데 억양이 그 맞아요? 정확하죠. 그래갖고 보세요. 클라이드 톰보가 두 눈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이 사진에 찍힌 수천 개의 별 사이에서 움직이는 별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이죠. 어디 있어. 여기 뭐야 여기? 그러니까 별 사이에 움직이는 점이 있는 거예요. 시벌 시벌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요. 퍼시벌 로웰의 제자 클라이드 톰보가 이걸 본 거죠. 그럼 나중에 톰보한테 살면서 가장 지루한 일이 뭐였느냐 했을 때 요거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이 명왕성을 발견한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루한 일을 해서 발견 당시에 이제 클라이드 톰보가 있던 로웰 연구소 내부에서 새로 발견된 그 움직이는 어떤 행성, 이 9번째 행성의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름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와요. 뭐 제우스, 미네르바, 크로노스 막 이런 후보들이 생겨. 근데 이제 그 당시 영국 옥스포드의 11살 소녀였던 베네시아 버니가 플루토라는 이름을 제안한 거예요. 플루토도 원래 있는 이름이죠. 아 실제 신화에 있죠. 그 플루토 이름을 제안하는데 플루토가 딱 나오자마자 만장일치로 플루토가 통하고. 왜요? 왜냐면 보세요. 요게 명왕성의 천문 기호 보시면은 P, L. 그러니까 플루. PL을 겹쳐놓은 게 천문 기호다 보니까 플루토 하니까 PL이 딱 맞아. 그 다음에 로웰 연구소의 창립자이자 명왕성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퍼시벌 로웰. PL. 그래서 역시 머리 글자가 PL. 퍼시벌 로웰. 이렇게 해서 이제 플루토의 PL, 천문 기호의 PL, 퍼시벌 로웰의 PL. 이거는 기가 막히다. 아구가 딱딱 맞는 거야. 플루토는 퍼시벌 로엘 우토예요? 약자요? 퍼시벌 로엘 우토? 그런 약자는 아니고 플루토인데 흐름이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별 번호가 134340. 네. 식별번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식별하는 네. 행성에 붙인 번호예요? 그쵸. 천체에다 붙이는 약간 이름표 같은 거. 주번 같은 거 주번? 네. 행성 주번?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이름 말고도 저런 식별 번호들이 다 있다. 근데 동양권에서는 이제 저걸 명왕성이라 부르고 서양권에서는 이제 플루토라고 부르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명계의 신 하데스 있어요. 약간 그런 어떤 지옥을 담당하는 그런 뭐 죽음과 관계된 그런 느낌인데 그 명계의 신 하데스를 로마에서는 뭘라 불렀느냐? 플루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신 하데스가 로마에서는 플루토고 그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동양에서 부르는 명왕성이라는 이름도 명칭이 명왕, 이게 명부의 왕이거든요. 즉 이게 하데스를 의역한 거예요. 명왕. 근데 그 명왕의 명이 무슨 명자입니까? 밝을 명. 그쵸. 보통 명하면 밝을 명이잖아요. 네. 재밌는 건 이게 완전히 반대인 어두울 명자. 그러니까 명왕성이 어두울 명자를 쓴 어둠의 왕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두울 명자를 어디다 쓰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게 이제 어두울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하면 밝을 명인데 이때는 어두울 명을 쓰는 명왕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명왕성이 지위가 박탈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재미로 이제 명왕성이 이제 잘렸다. 더 이상 명왕성이 아니다. 쟤는 이제 외행성 134340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얘 누굽니까? 플루토. 얘 이름이 플루토죠. 예? 얘가 명왕성이 발견됐을 때 같은 해에 얘가 디즈니 만화 시리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플루토라고 그래서 지은 거예요. 플루토가 된 거예요? 네, 명왕성에서 딴 이름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얘 이름을 명왕성을 발견한 그 해에 새롭게 얘를 집어넣었어요. 그 명왕성 때문에. 너무 귀여워. 그쵸. 그래서 안녕 플루토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 근데 이제 안녕 134340 이렇게 된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명왕성이 퇴출되고 나니까 너는 이제 이름이 13340이야. 약간 죄수번호 같이.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름은 명왕성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행성 지위만 박탈이 된 거고요. 이름까지 뺐진 않아. 그래서 명왕성이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잃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1978년 오른쪽에 있는 애가 명왕성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에요. 카론. 비슷한데요? K가? 아 그쵸 그쵸. 이렇게 파워 무성. 그러니까 요때부터 명왕성의 행성 지위가 위태로워져요. 카론을 관측하면은 명왕성의 질량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를 안고 돌잖아요 이렇게. 이게 돌겠죠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돌겠죠. 근데 어른을 안고 도는 거는 확실히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하면서 불안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질량과 도느냐에 따라서 도는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도는 모양을 봤더니 명왕성의 질량은 지구의 0.24%밖에.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너무 가볍긴 해요. 근데 수성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수성도. 수성도 가볍지만 명왕성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무거운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명왕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그 다음에 직경도 지구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좀 우습고 달이랑 비교해도 너무 작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표면적이 러시아랑 비슷한 수준. 러시아. 그러니까 이게 행성이라는 위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작아. 행성이라 보기에 너무 작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명왕성이고 바깥쪽을 도는 게 이제 카론입니다. 예. 위성 카론이랑 질량이 8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량 차이가 8배인 거 8배. 회전하는 질량 중심이 명왕성 내부에 없고 우주 공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딱 있고 요 행성 안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돌아야 되는데 밖에 도는 애한테 얘도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인 거야. 이 행성의 밖에 있어요, 중심이.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도는 느낌이. 그쵸. 이걸 딱 보니까 과학자들이 명왕성이 저런 상황이면은 카론이 저거 명왕성 주위를 돈다고 볼 수가 있냐 이거? 이게 지금 공전하는 거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행성과 위성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이중 행성이다. 서로가 서로를.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도 지구가 보유하기에는 너무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꽤 크네? 오 대박인데? 근데 돌려봤더니 명백하게 회전할 때 질량의 중심은 지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이 도는 거야. 이거는 명확해. 그런데 카론이 등장했는데 명왕성 밖에 있어요 중심이.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카론이 문제 원인입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퍼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죠. 퍼시벌 로엘 선생님은 왜 자꾸 말해요? 톰보 선생님이지. 어쨌든 그 당시에 톰보는 약간 학계의 대선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론 때문에 명왕성이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 톰보가 야 뭐 하냐 니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톰보가 워낙에 이제 원로다 보니까 쉬쉬한 쉬쉬. 넘어가.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님을 존중하자. 우리가 약간 존경을 담아서 요거는 그냥 노코멘트 하자. 요런 식으로 가는 의견이 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97년에 클라이드 톰보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데 요러는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분이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에서 또 발견해요. 이번에는 명왕성 크기의 1.3배로 추정되는 에리스라는 애를 발견해요. 에리스. 그러니까 보시면은 왼쪽이 에리스, 오른쪽이 플루토, 그 다음에 플루토 옆에 카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에리스는 플루토보다 더 커. 다이슨 옴니아. 위성이죠. 근데 에리스가 위성 아니에요? 에리스는 현재 뭔지 모르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플루토가 행성인데 카론이 그 위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에리스가 발견된 상황이에요. 크기가 비슷비슷하고 좀 더 커. 그쵸.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리스보다 작은 플루토도 행성인데 에리스는 당연히 행성 아니야? 네가 쟤보다 잘 나가는데 네가 입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천문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왕성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인이 발견한 에리스를 10번째 행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9번째는 이제 플루토니까 10번째는 에리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행성 관련 논쟁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이제 플루토선을 정리가 됐는데 이 플루토가 미국 천문학자가 발견한 거의 유일한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미국 천문학자가 에리스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10번째도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야 에리스도 행성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욕심 부린 거야.
욕심에 문제가 터진 게 야 얘도 좀 껴줘 얘 행성하면 되잖아. 그래서 갑자기 천문학자들이 너다 어디 노는 데 있잖아. 노는 데 사람이랑 몰려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제가 막 가서 안녕하세요 놀고 있어. 근데 저기 너 왔어. 야야 병원이 좀 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아직도 있었어?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에리스를 끼려다가 결국은 이제 깍두기가 깍두기 하려다가 그쵸. 그러면 깍두기까지 나가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야 플루토 나가 이러니까 이제 미국 천문학자들이 야 나 나갈게. 근데 에리스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는 나갈 테니까 야 병건이는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9번째 행성으로다가 플루토를 내보내고 에리스를 거기 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퇴출. 그러니까 욕심 부리다가 에리스는 왜 안 껴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리스를 낄 거면 플루토도 껴야 되고. 그렇죠. 고민하는 거 그것 때문에. 플루토가 나가면 에리스도 나가는 게 맞다.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건가? 맞아. 그래서 뭘 했느냐? 2006년 8월에 국제 천문 연맹 총회에서 태양계 행성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 둘 다 나가. 그러니까 왜 나가는 근거를 주는 거야, 근거를. 행성이 되려면 이게 필요해. 그죠? 1.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야 한다. 에리스. 플루토도. 두 번째 조건. 원형을 유지할 만한 중력 보유. 에리스. 플루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전에는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조건이. 그러니까 요때는 사실 둘 다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명왕성과 에리스의 그 당시 소행성 세레스와 카론까지.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태양 행성이 12개가 됐어요. 너무 많아져. 카론이 왜죠? 카론도 이제 저 두 개를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야. 얘도 같이. 그죠? 그래서 논쟁 끝에 새로운 3번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궤도 근처의 모든 천체를 위성으로 만들거나 밀어낼 능력이 있어요. 영향을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압도적인 중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짱 먹어야 돼. 그거 아니면은 절대 안 된다. 지배 궤도가 되는 겁니다. 어스스 문뚜 스케일. 그쵸. 달의 크기에 비해서 에리스가 작고 플루토가 조금 더 작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세레스도 굉장히 작죠. 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봤더니 명왕성은 공전 궤도가 해왕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의 카이퍼대 천체들을 지배하에 둘 만한 충분한 중력은 없습니다. 명왕성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태양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외행성으로 다시 재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인이 발견한 유일한 태양계 행성이었던 명왕성. 미국인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미국인이 발견했으니까 좋아하겠죠. 네. 미국인들은 명왕성에 애정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항의 시위까지 있었어요. 근데 약간 항의 시위이긴 한데 표정이 조금 막 그런 장엄하거나 그런 의지가 안 보여. 어쩔 수 없네. 놀고 싶은데 굳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아까 마이크 브라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에리스를 발견하면서 이제 플루토 같이 나라를 갔잖아 둘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항의 편지와 전달을 보냈어. 너 때문에 플루토까지 잘렸다. 근데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이거 다 웃고 있어. 싱글벙글 쇼 항의. 근데 재밌는 게 세계 천문학 연맹 총회에서 미국이 이제 막 그런 식도 돼요. 행성을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제 빅 플래닛, 스몰 플래닛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실은 이제 플루토가 플래닛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태양계 플래닛은 플루토도 플래닛을 넣어줘라. 왜냐? 태양계에는 빅 플래닛이 있고 스몰 플래닛이 있으니 이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플루토를 스몰 플래닛에 넣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요. 근데 뭐 되겠습니까? 그건 이게 될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플루토가 잘림으로써 가장 마음 아픈 건 이제 클라이드 톰보의 아내 패트리샤. 근데 톰보의 아내 패트리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과학자였고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그도 이 결정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클라이드 톰보 자체가 플루토는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플루토를 발견한 거 말고도 이미 업적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9번째 행성을 발견한 이 플루토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천체 바로 카이퍼 벨트 이거를 발견했어요 톰보가.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는 단주기 장주기 행성들의 고향 요거를 발견했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 중에 카이퍼 벨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이퍼 벨트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천문학자다. 네,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으로의 자격을 잃어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13434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18이었죠? 네?
무슨 시발이었어? 허시발. 허시벌로에 어쨌든 이 훌륭한 134340을 발견한 시벌로엘의 하지 제자 말라니까 왜? 뭐 왜? 이분의 그 곡을 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BTS의 134340. 그 코드네임 이게 실제로 명왕성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안타깝게도. 모르면은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서 하시죠. 한번 음미해볼까요? 네, 한번 그럴 음미해. 수만 있다면 물어보고 싶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왜 날 쫓아냈는지.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맴도네. 작별을 무색해. 그 변함없는 색채.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넌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인데. 무너진 왕성의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요거 보시면은 진짜 명왕성의 포인트를 주고서 만든 곡이에요. 아, 물어보고 싶었다. 왜 날 내쫓았는지. 명왕성 입장에서 나를 왜 태양계에서 내쫓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어지니까 물론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이제는 잊혀지는 거예요. 직위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도 없이 외행성 133330이라는 이름이 된 거죠. 여전히 널 맴돈다. 물론 명왕성 이름이 있지만 좀 더 이게 과장한 거죠. 변함없는 색채 나에게는 이름이 없구나. 이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위가 박탈했다는 뜻이에요.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넌 빛이라서 좋겠다. 난 그런 널 받을 뿐. 요건 이제 명왕성이 어쨌거나 태양을 중심 돌고 있잖아요. 왜안 줬어?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찾아가니까 그래도 태양으로부터 내가 태양빛을 받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다. 나는 어쨌거나 이럴 만한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왕이죠.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어쨌든 남은 명이 이제 명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명왕성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이 수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제가 만약 작사가다. 명왕성의 입장에서 이걸 쓴다. 와, 그러면 저 태양이라고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인격을 부여했다면 명왕성이 사람이나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라면 이런 감정뿐만이 아니고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하고 하나 더 붙일 것 같아요. 시벌로요? 왜 붙여요? 아니 왜냐면 이제 좀 과학자 이름을 에리스 꺼져 뭐 이런 거. 아 에리스에 대한 거죠. 원망. 에리스에 대한 약간 에리스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그거를 그것도 의미 있겠다. 에리스 ***라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뭔 의미가 있어? 에리스 ***라. 그리고 그다음 갈게요. 뒤에가 있군요. 아 그럼요. 죽을 때까지 받겠지. 네 무더운 시선. 아직 난 널 돌고 변한 건 없지만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에리스 ***라. 아니 그러니까 에리스 하는 너무 웃긴다 이거. 욕은 왜 넣었어요 근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약간 아. 원망. 원망. 알겠습니다. 사랑의 이름이 없다면 모든 게 변한 거야. 넌 정말로 있네. 에리스 있다니까요. 아. 진짜라니까 이거. 이게 지금 실제로 명왕성 얘기예요. 에리스가 있네. 에리스 있어요. 넌 정말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으스는 유의 복수형일 뿐. 어쩌면 거기 처음부터 난 없었던 거야. 언젠가 너도 이 말을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죽을 때까지 받는 네 무더운 시선 이거는 그냥 계속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널 돌고 변한 건 없다. 나는 변한 게 없어. 나는 그냥 계속 똑같이 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모든 게 변한 거야. 사랑의 이름이 없다. 이제는 명왕성인 나에 대한 어떤 애정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넌 정말 에리스를 찾아낸 걸까? 그러니까 지금 에리스를 찾아낸 사실, 마이크 브라운이 에리스를 찾아낸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게 맞네. 그쵸. 원망.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실제로 못한 게 많아요. 달보다 훨씬 작고 당연히 어떤 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에리스 탓을 하면서 욕하는 거죠. 복수할 거야. 그래서 어스는 유의 복수형일 뿐.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거야 이해하겠지라는 말은 이게 저는 약간 그거 같아요. 실제로 명왕성이 맨눈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금성이나 목성이나 심지어 화성도 보여. 근데 명왕성은 맨눈으로 보기에는 꽤 멀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거기 처음부터는 없었던 거야 라는 말이 처음에 시벌 로웰의 제자 톰보가 그거를 본 거 자체가 이제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는 없었던 거야. 차라리 나를 발견하기 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치욕을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쩌면 난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냥 거기 있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언젠가 너도 이 말 이해하겠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발견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식인 거죠. 그 다음 갈게요. 나의 기절은 언제나 너였어. 내 차가운 심장은 영하 248도. 네가 날 지운 그날 멈췄어. 댐. 이거 번역이잖아요. 에리스
딱. 포시벌 로에를 든 거죠. 난 맴돌고만 있어, 난 널 놓쳤어, 난 널 잃었어, 난 헛돌고만 있어, 넌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이거는 지금 굉장히 차가운 이 명왕성의 상태. 그래서 네가 날 지운 날 멈췄다. 나는 계속 돌고만 있다. 하지만 나는 놓쳤다. 모든 걸 잃었다. 굉장히 슬퍼하는 거죠. 한때는 태양의 세계에 속했던 노랜 멈췄어, 노랜 멎었어. 별의 심장엔 텁텁한 안개층뿐. 넌 날 지웠어, 넌 날 잊었어. 어제와는 그리 다를 건 없네, 아예. 똑같은 일상 속에 딱 너만 없네, 아예. 분명 어제까지는 함께였는데, 아예.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하루 속엔 딱 너만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태양의 세계에 속했던이라는 말이 이제 태양계 식구였다라는 말이 있고 이제는 텁텁한 안개층뿐이다. 이게 그 별이 아마 태양을 의미하는 걸 텐데 태양계 별이 하나니까 태양계의 약간 플라즈마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안개는 아니죠. 안개는 수증기니까 어쨌든 좀 뭔가 뿌옇고 좀 고민스러운 그런 그림을 생각한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지웠고 이제 너가 없다. 나는 여전히 똑같이 돌고 있는데 일상 속에 너만 없다. 태양계 식구였던 명왕성은 이제 없다. 무서울수록 똑같은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식의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왕성에 대한 정리였고 이제는 탐사선의 이야기입니다. 뭐 선물 하나 봐요? 포장하나? 이게 명왕성 탐사선이었던 뉴 호라이즌스에 대한 이게 목표를 잃어버린 탐사선의 새드 스토리. 2006년 1월 19일 이때 뉴 호라이즌스라는 나사의 탐사선이 인류 최초로 명왕성을 향해 발사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이 친구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을 탐사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원래 명왕성을 볼 거였는데 당시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탐사하자라는 분위기가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성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결국 각이 안 나와서 명왕성이 탐사 후보에서 제외가 돼. 그럼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야. 명왕성을 가야 되는데 야 명왕성 가지 말고 저기 토성의 타이탄으로 가. 그럼 걔는 위성인데요? 저는 행성 볼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냥 가 타이탄이다. 신기해. 갑자기 아이씨 까라면 까 이래? 네, 그러니까 명왕성으로 가야 되는데 각이 안 나와서 그냥 그리고 타이탄으로 갔어. 그럼 명왕성 못 봐. 그러니까 길을 골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로 가라, 뭐 판교로 가라. 뭐야? 판교로 가면 의정부로 가면 힘들잖아. 진짜 어떻게 인간데. 기계를 기감을 내볼 수가 있어요? 까라면 가! 왜냐면 그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이저 3호도 얘기가 나왔어요. 명왕성으로 가자. 왜냐면 명왕성 때 못 갔잖아. 자 가자 했는데 보이저 3호 계획 자체가 취소했어요. 결국은 명왕성을 못 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보이저 1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스텔라에 쭉 가고 왼쪽에 보면 또 쫙 있고 지금 이 파란색이 보이저 1호, 약간 주황빛이 보이저 2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보이저 1호 같은 경우가 요거 따라가는 거죠. 로엘 선생님은 맞아요. 조선시대 때 한국에 3개월 동안 놀러 오신 적 있다고. 퍼시벌 로웰이 좀 스토리가 재밌는 게 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퍼시벌 로웰 이야기를 많이 할 줄 몰랐어요. 한 컷 넣었으니까. 뭘 할 줄 몰라 돈이 계속 해놓고. 어쨌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지나서 쭉 해가지고 이제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2012년에 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보이저 1호가. 그다음에 보이저 2호 얘는 이제 목성을 지나서 토성을 지나서 이제 일로 갔어. 천왕성 우라노스를 지나서 넵튠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놀렸다 그래서 어쨌든 넵튠도 지나서 이제 2018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호와 2호가 지금 보면은 뭐야? 목토천해 명 빼고 다 봤어. 화성과 명왕성 빼고 대단한 성과죠. 저 오류 찾으셨어요. 네. 보이저 1호는 세프템버죠. 9월, 아가스트는 2호. 2호가 먼저 출발했어요. 맞아. 왜요? 같이 만들었는데 좀 딜레이 돼서 2호가 먼저 출발합니다. 보이저 얘기는 나중에 보이저 특집을 한번 할게요. 진짜 재밌어요. 오, 만든 순이구나. 쏜 순이 아니고. 그쵸. 계획순. 근데 보면은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이란 명왕성 빼고 다 지나갑니다. 그쵸? 네. 근데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명왕성 궤도 근처에서 보이저 1호가 여기서 먼 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찍은 사진. 요게 이거 창백한 푸른점. 칼세이건이 제안을 했고 태양빛 때문에 렌즈 손상될까 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칼세이건을 좀 좋아했어요. 나사의 그 당시 국장 리처드 트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이게 1990년에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절대 2월 14일에 근데 촬영한. 이거 찍었다가 렌즈 나갔으면 태양빛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못 찍는 건데 큰 도박이었겠네요. 근데 이제 이때는 거의 태양의 바깥쪽이라서 할 건 다 했어. 물론 그래도 아쉽긴 하죠. 끝까지 그냥 창자까지 순대로 만들어서 먹는구나. 그쵸. 마지막까지. 청백한 순대네. 거의 정말 이양물
끌고 다 먹은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라 불리는 보이죠. 보이죠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뉴 호라이즌스가 이렇게 떠났잖아요. 뉴 호라이즌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까지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죠 누구나. 그리고 뉴 호라이즌스는 부푼 꿈을 안고 발사를 했어. 야 명왕성 보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명왕성에 가고 있는데 7개월 만에 8월 24일에 이제 명왕성이 공식적으로 퇴출이 됐다.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미국인이요? 아니죠. 이게 슬퍼요.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쇼핑하려고 더현대를 가. 에리스. 아, 더현대에 가서 오늘 뭘 사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가는 사이에 그 매장이 없어졌대. 그런 상황이지. 매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퍼. 이미 나는 출발했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출발했는데 명왕성은 퇴출. 그러니까 되게 슬픈 일이고, 근데 일단 뉴호라이 설명 좀 드리면은 장비 이름이 귀엽지 않습니까? 에리스? 앨리스, 이상한 날 앨리스죠. 주모강 랄프도 있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이름들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 외에 여기 특별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뭐냐? 왼쪽 상단. 약간 이름부터 특이한 거 보니까 뭔가 기능 외적인 걸로 구두야? 구두가 아닙니다. 잠깐만. 근데 지금 기능적인 거랑은 좀 무관하다. 이런 접근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표가 이미 있어요. 아, 오른쪽 위는 기념 주화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떤 지금 문명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어떤 외계 생명체가 발견하면 우리를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단면적으로 알아줬으면 한다는 발상에서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보이저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뉴 호라이즌스는 약간 좀 더 감성적. 약간 뭔가 독특한 이들의 철학이 좀 담겨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누구의 유골일까요? 같이 연구하던 과학자가 죽어가지고 너는 같이 가서 봐라. 같이 연구하던 과학자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 건 요건데 누구요? 사고. 누구야? 소. 아니 소사골로 해서. 명왕성을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한 번도. 명왕성에 가본 탐사선이 하나도 없어요. 인류는 명왕성을 항상 상상으로만 봅니다. 근데 누가 과연 실제로 이 명왕성을 보고 싶어 했어요? 시벌 선생님의 제자인 제자인 톰보 선생님이구나. 왜냐면은 내가 발견한 명왕성을 잃어버렸어. 지금 톰보 선생님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나도 퍼시벌 선생님의 제자인 톰보 선생님이라고 지금.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플로리다 주의 25센트 동전입니다. 저건 이제 플로리다가 탐사선이 발사된 장소의 동전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43만 4천 명의 이름이 담긴 CD롬입니다. 그런 걸 하는 이유는 감성? 그쵸? 실용성이 있나? 이게 일단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4번이 1991년도 미국 우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죠. 명왕성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는 내용. 지금 명왕성 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플로리다 주의 25센트 동전이 있지만 메릴랜드,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발사된 장소예요. 탐사선이 제작된 장소인 메릴랜드 주의 25센트 동전도 같이 포함됩니다. 네, 그 다음에 좌측 상단의 클라이드 톰보는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서 이분은 돌아가신 후에 뉴 호라이즌스 덕분에 역사상 최초로 본인이 발견한 행성을 직접 상공에서 둘러보는 행운을 얻은 거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유골이 상공에서 둘러보는 거죠. 이 행성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요거리지만. 보지는 못하고 유골이 근처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죠. 재밌는 게 이 클라이드 톰보의 외 종손자, 바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 귀셔요? 네, 저분이 이제 클라이드 톰보의 외 종손자. 아 그래서 외쪽이라 성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귀쇼구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왜냐면 과학자인데 피지컬도 좋은. 그러니까 사실 운동 선수 거기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쵸. 수싸움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모든 그쵸, 스포츠는 굉장히 빠르게 사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대단한 유전자죠. 그 과학자의 뇌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수싸움에 대응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고 25cm 동전은 뭐냐? 명왕성의 명왕 플루토죠. 이분이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데스. 예.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의 곁에는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있습니다. 바로. 네, 요분 역할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려면은 저 뱃사공이 이렇게 실어다 줘야 돼요. 그래서 뱃삭을 막아요. 뱃삭. 네, 그러니까 명왕성 주위를 도는 위성인 카론, 즉 뱃사공 카론을 지나가기 위해서 노잣돈 25센트를 넣은 겁니다. 아. 탐사선에. 아 그래서 의잣돈으로.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여기. 아,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뉴 호라이즌스가 지나가는 과정인데 발사 후 9시간 만에 달까지 도착을 했고요. 1년이 지나서 목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드디어 명왕성의 첫 칼라 사진이 나옵니다. 요게 첫 칼라 사진. 진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전까지는 명왕성이라는 거를 한 번도 카메라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첫 칼라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7월 드디어 명왕성에 하트가 담긴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죠. 예, 이게 엄청나게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명왕성 주위를 뭐 돌거나 착륙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청 가까이까지 근접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촬영을 해요. 그 순간. 근데 그게 기술이 돼요? 기술이 돼요. 그래서 요게 12,500km까지 근접해서 찍은 거예요. 간혹 이제 요 하트 부분을 이제 디즈니랑 연결을 시켜서 요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아, 플루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 12,500km가 얼마나 가깝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상위성 얘네 고도가 정지궤도 위성 2만 km. 우리가 기상위성으로 지구를 찍으면은 태풍이나 구름이 다 찍히잖아요. 그게 2만 km인데 12,500km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띄우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더 가까이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다 계산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거기를 찍으려고. 가장 근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명왕성의 모공까지 보이는 생어를 맞이한 인류가 된 거죠. 태극기네요? 그렇죠. 정말로 명왕성의 모든 것을 정말 자세하게 바라봅니다. 환단고기. 네, 그런 인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영토가 여기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명왕성을 본 적 없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한 명왕성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가 기존에 안 지켰던 거랑 너무 달라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명왕성을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좀 가벼운 얘기다. 왜냐면 야, 너 빠져라, 들어와라, 너 이제 태양계 식구다,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규정을 한 거야. 근데 하지만 명왕성이 우리에게 전해준 과학적 사실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명왕성의 실제 모습, 이거를 우리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명왕성을 퇴출했냐 안 했냐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 뭐 퇴출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태양계 행성 중에 이제 미국인이 발견한 행성이 이제 한 개도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명왕성을 태양계 식구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이 명왕성은 묵묵히 오늘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명왕성을 태양계식에서 쫓아냈지만 인류가 완전히 멸종해서 이 지구상에 사라져도 아마도 이 명왕성은 여전히 자기가 돌던 궤도를 돌고 아니,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돼. 명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된 않고 거야? 우리가 내쫓았고, 우리가 내쫓았다는 사실조차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아, 명왕성은 진짜 여전히 그 새끼가. 궤도를 그대로 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초조함은 계속 새로운 발견을 만들고 명왕성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사실을 전해준다. 요거 이제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명언 타임 나오고 끝나버리죠. 약간 마무리 단계죠. 우리의 초조함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을 만들고 명왕성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준다. 우리는 명왕성이 그래서 태양계 식구냐 아니냐가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냥 초조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까, 저렇게 할까, 이 기준을 잡을까, 어떻게 할까, 그 초조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뉴 호라이즌스가 가서도 또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냈겠죠. 예. 근데 명왕성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발견해주길, 결국 우리한테 사실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기다림이고 자연에서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존재가 생리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진보하고 세상이 바뀌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명왕성과 뉴 호라이즌스, 묵묵히 계속 돌고 있는 명왕성, 우리를 기다리던 명왕성,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미션을 수행했던 뉴 호라이즌스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준 거죠. 솔직히 명왕성 자체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진짜 꾸준히 짜증나지 명왕성에 마. 관심을 보여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지위가 나 진짜. 폭발되는 걸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연구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왕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깟 지위 박탈은 한 문장의 유머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과학 문화도 마찬가지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끝자락에 걸려있는 돌덩어리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지위가 박탈되냐 마냐를 가지고 전 세계가 태양의 끝자락에 있는 돌덩어리에 관심을 보여. 처음이에요. 퇴출돼서 오히려 관심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때조차 우리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근데 재밌는 게 그때랑 지금은 또 다르다. 지금은 만약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세계인들처럼 정말 신기하게 그걸 바라보고 그 하루 동안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왕성의 기다림과 뉴호라이즌스의 기다림과 저 궤도의 기다림 이게 조금 약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의 명왕성 특강이었습니다. 네, 명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명왕성이 민낯도 처음 보고 사실 저런 성격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미션들이 재밌어요. 예전에 다트 미션도 그랬지만 좀이 걸 가지고 가는 미션이 재밌고 다음은 한번 미시 세계 하자. 다음에 요리 방송 한번 하셔야 돼요. 국방 할 때 됐죠 이제. 국방 된것 같아요. 오늘 즐거웠고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아,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여기가 너무 편해.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집에 가기가 싫어. 또 마음 불편해. 나 때문에 다 늦게 갈까 봐. 근데 또 늦게 가고 싶어. 이게 약간 무한하게 약간 좀 그리고 오실 때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시고 그럼요. 뵙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안녕. 씨발. 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극소노, 아우 매워. 아니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소노, 아니 이거를 그대로 내네? 미친?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나 이걸 먹는데 중노, 내 몸이 뜨거워. 나 죽을 것 같아. 대노, 아니 너무 잔이 무도해. 비인륜적인 식품이야 진짜. 아씨 너무 이게 뭔데? 극대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 진짜 왜 이렇게 없으냐? 나 좀 이해가 안 돼, 진짜. 뭐야 이거? 다 하긴 했는데 왜? 와, 씨발놈이 진짜. 와, 저 개월밖에 게임을. 와, 진짜 뒤졌어, 진짜.
complete. 왜 없지?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Add-on complete.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아 존나 이제 끝날래. 존나.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Not enough energy. 왜 이렇게 돌리지? 해버려 그냥.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자기 몇 개?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숨 죽여라.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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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어떻게 하냐?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Not enough minerals. Add-on complete.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필요 없어. Orders received. 좀 줘. SCV good to go, sir.
나 진짜. 저거다.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Upgrade complete. Orders received.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I can't build that. Yes, sir? Go ahead, Go, sir. Ready to roll out. SCV, Your good to go, forces sir. are under attack. Bring it on. Report for duty. I read you. SCV, good to go, sir. SCV, good to go, sir. I read you. Goliath online.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Target? Yes, sir. Bring it on. Absolutely. SCV, good to go, Additional sir. supply depots required. Channel open. Orders, Captain? Yes, sir.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Orders, Captain? I read you. Bring it on. Job's finished. I read you. I can't Your build there. forces are under attack. Capital complete. All right. Bring it on. I read you. Report for duty. Yes, sir. Destination. Identify target. Procee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Sir. Job's finished. Moving. Yes, sir. Proceed. Moving. Proceed. Something on your mind? Go, sir. Ready to roll out. Orders, sir. Moving.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Identify target. Moving. Proceed. Report for duty. Report for duty. Yes, sir. SCV good to go, sir. Orders, Captain? I read you, sir.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SCV good to go, sir. SCV good to go, sir. Job's finished. Something on your mind? Job's finished. No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Report for duty. Yes, sir. SCV good to go, sir. SCV good to go, sir. What do you want? Identify target? Absolutely. All right. I read you. Right away, sir. Affirmative. Right away, sir. Your forces are under SCV attack. good to go, sir. Channel open. Ready to roll out. SCV good to go, sir. I'm finished. All right. Bring it on. SCV good to go, sir. Orders, sir. Proceed. I read you.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SCV good to go, sir. Go ahead, TACOM. SCV good to go, sir. Affirmative. SCV good to go, sir. Yes, sir. SCV good to go, sir. I can't build there. Ready to roll out. Destination. I read you. What do you want? Orders.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SCV good to go, sir. SCV good to go, sir. Channel open.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Good to go, sir. Yeah, finished. No problem. SCV good to go, sir. What do you want? 이거 안 때려. 좀 이해가 안 돼. 그런 종류. Go ahead, TACOM. SCV good to go, sir. Right away, Base sir. is under attack. Orders, Captain? SCV good to go, sir. Upgrade complete. Orders, sir. Delighted to, sir. Something on your mind? SCV good
Go ahead, TACOM. Yes, sir. Affirmative. I read you.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Base is under attack. Go ahead, TACOM. Add-on complete.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Upgrade complete. Acknowledged, HQ. Channel open. Go ahead, TACOM. Acknowledged, HQ. Yes, sir. Reporting for duty. Add-on complete. Reporting for duty. Yes, sir. Reporting for duty. Job finished. Orders, Captain. Yes, sir. Ready to roll out. Yes, sir. Go ahead, Yes, sir. TACOM. Finished. Orders, Captain. I read you. I can't build there. Affirmative. Systems functional. 또 뭐. Job finished. Ready to roll out. Orders, sir. Orders, Captain. I read you. Job finished. Sir. Proceeding. Orders, Captain. Job finished. I read you. Orders, Captain.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Reporting for duty. Add-on complete. I read you. Orders received. Goliath online. Orders, Captain. Orders received. Something on your min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Oh, is that it? I read you, sir. Yes, sir. Moving. Jacked up and good to go. I read you. I can't build there. Yes, sir. Affirmative. Right away, sir. Yes, sir.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Reporting for duty. Yes, sir. Proceeding. I read you. I can't build. Orders received. Orders, sir. Destination. I read you. Yeah? Systems functional. Orders, Captain. I read you. Add-on complete. Forces are under attack. Job finished.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I can't build there. Reporting for duty. I can't build there. Orders, Captain. Job finished. Job finished. Can't build it. Good to go. Your Orders, forces Captain. are under attack. Job finished. Yes, sir. Job finished. I read you. Orders received. SCP good to go, sir. Job finished. I read you. Job away, sir.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Go ahead, Commander. SCP good to go, sir. Yeah? Reporting for duty. Yes, sir. Orders received. Yes, sir. I can't build there. SCP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Your SCP good to forces go, are under sir. attack. Absolutely. Destination ready to roll out. Destination absolutely. Orders, Captain. Job finished. Reporting for duty. Identify target. Your forces
forces are under attack. Target orders, sir. Yeah? I read you. Good to go, sir. Something on your mind? Yeah? Something on your mind? I dig. Forces are under attack. 친구 되거든. Base is under attack. Forces are under attack. Orders, sir. I read you. Destination. Base is under attack. I read you. Yes, sir. Proceed. Delighted to, sir. Base is under attack. I read you. Bring it Base on. is under attack. Orders, sir. Report for Reporting. ready to roll out. Identify target. SCP good to go, sir. 블랙홀 어떻게 알고 계세요? 블랙홀. 블랙홀 그 까만 거 다 막 빨아들이고 막 빨아들이고. 막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엄청나게 막 응축된 막 아무튼 그런 거.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 갖고 있다. 갖고 있고. 별이 죽으면 블랙홀이 된다고 들었어.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네. 사실 이제 과거에도 블랙홀이 있었죠. 과거에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하늘의 물리학자들이 사실 이 존 휠러의 제자였다. 대단한 선생님. 이었던 파인만이 도착을 합니다. 예, 되게 젊은 대학원생이었겠죠? 근데 프린스턴에 딱 도착했더니 지도교 수가 너무 젊은 거야. 이가 28살. 파인만은 대학원생인데 21살. 형이네 그냥. 네, 7살 차이예요. 그래서 파인만도 사실 21살의 대학원생이잖아요. 예.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러네. 7살 차이 나는 교수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재밌는 거는 이 파인만이 천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한 천재인데 존 휠러 같은 경우가 파인만의 천재성을 굉장히 밈이 돼서 역사적인 밈이 돼버려. 그렇죠. 실제로 킹받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걸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킹받는 다시 사가지고 오면은 다 침착맨인 줄 알죠. 짬이 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 저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나도 아이행을 내가 한 줄 알아 사람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진짜 잘 지어졌어요. 사실 이름이 달랐으면 이 정도까지 스타가 되진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대중과 과학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천체죠. 블랙홀 단어 그대로 검은 구멍입니다. 검은 구멍. 구멍처럼 우주에 그렇게 뚫려 있는 검은 구멍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블랙홀을 다뤘던 모든 만화나 영화가 전부 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냥 검은 홀이니까. 구멍. 홀이니까. 그치 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냥 선입견이 생겨버려. 블랙이고 홀이고 근데 우주에는 그런 구멍은 없어요. 블랙도 아니고 홀도 아닙니다. 근데 블랙홀이에요. 안 블랙 안 홀이네. 그쵸, 안 블랙 안 홀이죠. 근데 블랙홀의 원래 이름은 이제 어두운 별이에요. 어두운 별. 사실 이 블랙홀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오래전에 등장을 합니다. 1783년에 등장해요. 이분이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그 철학자였던 존 미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하나 씁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검은 별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을 하늘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빛의 알갱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빛의 알갱이를 광자라고 해가지고 이 광자도 일종의 공이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작아지거나 지구의 질량이 굉장히 커지면 이 빛의 알갱이인 빛의 공도 못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공도 못 빠져나갈까? 공이 지구를 빠져나갑니까? 그쵸, 못 빠져나가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굉장히 질량이 커져. 그러면 이 빛의 공도 못 빠져나가. 아무리 하늘로 공을 던져도 계속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빛도 공이면 이 빛의 공을 아무리 하늘로 던져도 결국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당시에는 아직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빛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자니까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수줍음이 많던 친구, 화학자 헨리 캐번디시한테 야 내가 요 내용 논문 썼는데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존 미첼이 쓰고 발표는 왕립학회에서 헨리 캐번디시가 합니다. 그때 나왔던 개념이 블랙홀이에요. 개념은 더 일찍 나온 일찍 나왔죠. 그리고 1796년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칠흑처럼 어두운 별의 존재를 예측을 합니다. 어두운 별,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별에서 빛이 못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빛은 모든 빛을 다 갖고 있겠죠, 그냥. 그럼 우리한테 오는 빛이 없어. 그러면 별인데 빛이 나오지 않는 별이 됩니다. 즉 검은 별이 될 것이다. 네, 오른쪽에 있는 저 밝은 빛이 있잖아요. 저거의 반대 개념. 저기서는 빛이 빠져나오죠.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근데 만약 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저 별은 보이지 않는 별이 된다. 검은 별, 다크스타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플라스가.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 반응이 이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별은 빛나야 별이잖아. 근데 갑자기 빛나지 않는 별이 있다? 지금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느낌이야. 빛이 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추남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치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가장 말이 없는 궤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 자체가 약간 판타지 소설이다. 만약 이게 과학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첼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만약에 별인데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별이야. 그럼 우리 눈에 별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주변의 별들의 운동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별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쨌거나 별이 있으면 얘가 중력이 있겠죠. 그럼 얘가 빛을 다 빨아들여. 그럼 우리한테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주변에 별들이 있으면 얘가 일단 무거운 애가 하나 있으니까 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뭐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일자로 쭉 가다 갑자기 옆으로 꺾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럼 딱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저기 뭐가 있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거기 누가 토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밟을까봐 다 돌아가는 거야. 근데 멀리서는 몰라요. 멀리서는 안 보여. 근데 딱 추측을 하는 거죠. 왜 다 돌아가지? 누가 토해놨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검은 별의 존재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차도막 옆으로 가. 네. 사고 차량이 있어. 그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01년에 이 미첼의 검은 별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이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과학자들로부터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섬세한 관측을 할 만한 장비가 없었어요. 그렇지. 상상력 뿌이니까. 네, 근데 이걸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버려져요. 왜냐? 이분이 등장했어.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합니다. 이분이 실험을 통해서 빛은 입자가 아닌 파동이다. 여기서 무너진 거죠. 왜냐면은 빛이 광자 공이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광자라는 공을 이용한 사고 실험을 했는데 네 사고 실험은 근원적으로 틀렸다. 그래서 사고 실험 자체가 부정이 됩니다. 일단 뭐 공이 아니라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정부터 틀려버리니까 무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망원경 성능 자체가 블랙홀 주위를 도는 주변 별의 속도를 재는 것도 어려웠어요. 이거를 재보면은 뭐가 있구나, 저기 누가 토해놨구나 이걸 아는데 그 당시에 주변 별 속도도 못 잴 만큼 성능도 안 좋고 망원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14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5년 아인슈타인 형님이 등장하죠. 아인슈타인 형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분의 의견은 딱 이래요. 이분의 논문은 시공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쓸 수 있다. 파동 형태의 빛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거다. 즉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빛이 공이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빠져나올 거 아니야? 이거였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빛이 파동이라고 해도 마치 공처럼 못 빠져나올 수 있다. 파동이건 입자건 중요한 건 시공간 때문에 못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첼의 말이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아니다. 왜냐? 어쨌거나 못 빠져나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공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미첼의 아이디어도 일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다시 받게 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상대성 이론 논문을 읽은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츠실트가 상대성 이론의 중력 방정식을 바로 별에 적용을 해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적 계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별이 중력 때문에 점점 작아집니다. 별이 작아지다 보면은 중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별이 계속 작아진다? 그러면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중력은 점점 세진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질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진짜로 이거 빛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러면은 예전에 존 미첼이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빛이 못 빠져나와. 검은 별이라는 게 실존할 수 있겠다. 즉 검은 별 가설이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러면 검은 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거기 있죠. 뼈만하게 있는 거야. 지금 침착맨님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블랙홀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블랙홀의 크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침착맨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침착맨은 어때요? 키 있는 180. 보세요. 침착맨의 크기는 180입니다. 이 180이란 거 어떻게 됐죠? 그 발끝에서 머리. 그럼 발끝이라는 건 어떻게 정리하죠? 발끝은 발바닥 여기 맨 아래. 그러면 그건 침착맨을 구성하는 물질이 맞습니까? 발이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침착맨의 크기를 재는 방법은 침착맨을 구성하는 물질의 끝과 끝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블랙홀을 구성하는 물질의 끝과 끝을 잴 수 있을까? 블랙홀을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블랙홀의 크기에 대한 정의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이런 얘기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이런 수학자분들 이 당시에서 이제 뭐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좋은 생각이 나면 이걸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럼 이제 막 해.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 다시 한번 했어? 상황극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다가 수학을 막 쓰다가 막 칠판에 안 쓰고 막 점점 안 되니까 막 칠판에 쓰고 막 해. 막 물티듯이 막 해. 하다 막 분필이 막 이렇게 막 빡. 오마이 갓. 이 사람입니까? 어때?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런 장면은 나는 되게 궁금해. 어떤 느낌일까? 왜냐면 수학자분들이 이거 증명을 뭐 하잖아. 사실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잖아. 형님 이거 너무 좋은 재현인데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수학의 특성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의 발견이 많아. 왜냐면은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현실로 대입을 했을 때 말이 안 돼. 근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수학이라는 건 이 시스템 안에서 완전 무결하거든. 그치. 근데 나왔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재밌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 이게 맞았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유도한 사람도 이걸 믿지를 못해요. 말이 안 돼서. 막 계산해보니까 블랙홀이라는 게 이렇다고? 근데 이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게 세상에 있었어. 이런 식의 경우가 많아요. 왜냐? 수학이라는 건 완전 무결하고 이게 어떤 의지 때문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체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나와.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류가 수학을 개발한 게 아니고요. 우주로부터 수학이라는 툴을 찾아낸 것뿐이에요. 아카식 레코드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알아낸 거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카식 레코드랑은 좀 다르지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라는 개념을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에 하나라는 개념은 원래 있던 거야. 둘이라는 개념도 역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찾아낸 거지 인간이 개발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닌데 원래 있던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절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우리는 그럴듯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랙홀에 대한 게 이제 가설이 부활을 했고요. 근데 검은 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죽은 별에 가깝다고 봐요. 별이 진화의 단계에서 끝으로 갔을 때 이 죽은 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죽은 별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은 별이 빛조차 빨아들이는 우주의 구멍으로 불리기 시작했을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선 별을 이해해야 됩니다. 별에 이거를 내가 처음으로 논문을 썼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는 걸 자랑하면서 이 위대한 결과를 너는 두 번째로 냅니다. 여친이 갑자기 두 번째로 알게 됐네. 그러니까 뭐냐고. 보통 대화는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급해. 인간의 대화는 급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별이 빛나느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당연히 중력으로 끌어당기겠죠. 별의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질량이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얘가 서로 뭉쳐지겠죠. 그럼 과하게 부딪히다 보면은 서로 굉장히 극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중력이 그러니까 약간 얘를 누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빛과 열을 내면서 폭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힘이 생겨서 서로 밀어냅니다. 이 밀어내는 폭발하는 힘이 다시 뭉치는 중력을 밀어내게 되고 이 수축하는 중력, 당기는 힘 중력과 폭발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요. 이제 그만 밀어. 나도 이제 그만 할게. 적당히 합의를 한 상태로 안정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태양의 상황이에요.
합의가 된 상태. 하이가 있어요. 50억 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태양같이 거대한 천체는 모여들면서 안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수소인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당사자간 합의가 잘 돼가지고 평형을 이뤄갖고 이 상태로 오랫동안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우주에서 그렇게 큰 천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별이 태양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내부에서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너무 세요, 중력이. 중력은 결국 질량이 크면 세집니다. 그럼 질량이 엄청 크다. 그러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건 말건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뭉쳐요. 그러면은 안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너무 그 중력이 세니까 그냥 한 점에서 모여요. 이렇게 탄생하면 바로 크기는 없고 질량만 남아있는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막대한 질량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갖고 있게 되죠. 예,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구가 땡겨줘서. 그쵸,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어디로 당기고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쵸.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반지름이 1cm로 줄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표면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크기가 있으니까 지구 표면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구의 반지름이 거의 0이 돼버린다. 뭐 1cm가 된다. 그러면 지구 중심에 곤두를 치겠죠. 그리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는 땅이 없어지겠죠. 이거를 멀리서 보면 마치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블랙홀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구가 크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거야.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건데 멀리서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검은 구멍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블랙홀을 독일의 천문학자 카를 슈바르트 실트의 이름을 따서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대한 질량이 중앙에 모여있는 블랙홀은 이제 빛조차도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구형태의 가상의 경계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지구 가까이 있으면 떨어지겠죠. 지구에서 좀 멀면 어때요? 그러면은 뭐 적당히 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위에 구형태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이 경계에서 멀어지면은 어쨌거나 안 빨려 들어갈 텐데 요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빨려 들어가겠죠.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계. 네, 지금 말씀드린 아까부터 나온 사건의 지평선, 그게 바로 그 경계입니다. 요거까지만 알면은 이제 약간 초심자, 사건의 지평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더 많은 재미있는 개념들이 등장을 할 건데, 블랙홀을 오늘 분해를 좀 할 거거든요. 요거까지 알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블랙홀을 좀 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갖고 이 구형태 가상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내부의 정보가 우리한테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즉 우리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까지만을 볼 수 있다. 블랙홀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절벽 끝, 아슬아슬 떨어지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는 경계가 있죠. 이 절벽 끝이 왜 위험하냐면 절벽 끝까지 가도 떨어지기 직전이면 어디 있던 똑같은 상황이에요. 즉 위험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 경계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나무 쪽에 서 있던 저 의자 쪽에 서 있던 어디 누워 있던 똑같아. 근데 저 경계를 넘는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상황이 달라져요. 이 블랙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경계면 밖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근데 그거를 그 사건의 지평선 바로 전까지 가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 근데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간 건 아니죠. 이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못 가죠.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태양계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걔까지만도 엄청 멀어요. 즉 가보지 못한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블랙홀이 있다? 이미 태양계는 끝났어요. 그치. 그렇게 가까이 블랙홀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쵸, 멀리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멀리 두고 가야 되는 친구예요. 어쨌거나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그 경계면을 딱 두고서 완벽하게 단절된 다른 세계가 되는 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너도 그렇다.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랙홀을 우리가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그 경계의 한계 반지름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별이든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블랙홀이에요. 예를 들어 지구는 얼마나 작아져야 블랙홀이 될까? 지구
1cm. 동전 크기. 맞췄어요? 맞췄어요. 거의 나 비슷해요. 맞췄어. 거의 비슷해. 지구가 요만해진 블랙홀이 돼요. 근데 보세요. 지구는 질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지구를 요만하게 압축시킬 만큼 중력이 세지가 않아요. 즉 지구는 이렇게 압축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별이 블랙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구처럼 질량이 작은 애들은 수축하는 힘이 너무 약해요. 수축하는 힘이 강해야 얘네들이 안에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수축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될 것인가? 요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블랙홀은 다 왕년에 진짜 한 가닥씩 했던 레전드들이에요. 맞아요. 아무나 못 돼. 블랙홀은 왕년에 한 가닥씩 해야 되고 그럼 그 한 가닥을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혹시 우리 태양도 좀 거기 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태양은 근데 너무 가벼워. 태양도 거기에 못 비벼요? 태양은 못 비벼. 전혀 못 비벼요. 우리한테 짱인데. 우리한테 짱형인데. 이런 거야. 우리 지역 대표인데 아, 호르몬페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 쌈짱인데 아, 저기 전국구로 가면은 아무도 안 와. 우주에선 불법이었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 실망이다. 기준을 정했던 이 기준, 이 기준을 알아낸 과학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슈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천체 물리학자이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 블랙홀이 될까? 이거를 밝혀낸 나이가 이분이 19살인 시절. 고작 19살 나이에 이걸 알아냈어요. 그 인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정부 장학금을 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떠나는 그 배에 올라서 가는데 이분이 또 배멀미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배 위에서 갑자기 별의 질량이 어느 한계를 넘으면 백색외선이 될 수 없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멀미하는 배 위에서요? 네, 멀미하다가 그러니까 이거요. 별이 있어요. 별이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은 조그만 하얀 전구 같은 건데 지금은 태양이 빛이 나잖아요. 엄청 강력하게. 얘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적색 거성이 됐다가 결국 에너지를 다 잃고 하얗게 빛나는 백색 외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별은 질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백색 외성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당시에 수명을 다한 별은 최후에 더 이상 빛날 에너지도 없죠. 수축할 만한 중력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작고 단단하게 뭉쳐서 그냥 하얗게 빛나는 전구 같은 백색 외성이 돼서 하얗게 빛나면 식어갈 것이다 라고 봤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걸 봐요. 근데 어쨌거나 찬드라세카르가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해봅니다. 배 위에서 멀미하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태양 질량의 1.44배 이게 넘는 무거운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중력이 너무 큰 거야. 중력이 너무 크니까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수축해버리는 걸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0인 백색 외성? 세상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요. 키가 0인 침착맨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백색의 성이 아니겠네. 그래서 핵융합을 하기 위한 모든 연료를 소진한 별이 더 이상 강한 중력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슈바르트실트 반지름 보다 작아지면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별의 중심에는 크기가 없고 부피가 없이 질량만 남은 블랙홀이 돼야 된다. 이게 딱 나오는데 이 주장이 나왔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침착맨이 밥을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크기가 0이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영국 천문학계 거장이 있어요. 에딩턴이라는. 이 친구가 블랙홀이라는 공상에 빠진 1인자 출신 과학자라고 무시해요. 와, 더블 데미지를 줬네요. 그쵸. 더블 데미. 인차 됐네요. 인차. 인신공격 한 인신공격.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찬드라세카르의 이론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드라세카르가 19살 때 알아낸 이 기준, 블랙홀이 되기 위한 질량 기준인 태양 질량의 1.44배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부르게 됐어요. 자기 이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유명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이분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하틀리드 스나이더랑 같이 연속적인 중력 수축에 관한 4쪽짜리 짧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오펜하이머가 한 게 지금까지는 블랙홀을 이제 미지의 대상이었어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존재를 그냥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처음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전환점이 됐죠. 근데 그의 논문이 발표되었던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네. 느낌이 좋았는데
이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심이 히틀러라는 독재자와 2차 세계대전으로 쏠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펜하이머가 더 이상 블랙홀 같은 걸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한 요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블랙홀 연구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블랙홀로 돌아올게요.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알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에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별은 거의 없다. 지금 뭐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뭐 질량이 어느 정도 돼갖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혼자 존재하는 별이 거의 없어요. 우주는 대부분 커플천지다. 지구 같은 경우에 달도 커플이고 태양도 커플이죠.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불가능해요. 심지어 뭐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널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은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다가 1964년 뉴질랜드의 과학자 로이커가 두 개의 별,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두 개의 별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최초로 발견합니다.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처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좀 같이 되는구나. 블랙홀도. 네, 수많은 블랙홀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블랙홀을 커블랙홀이라고 이러죠. 블랙홀 설명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인데 두 개의 별을 거대한 밀가루 반죽 두 개라고 할게요. 둘 중에 하나가 블랙홀로 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옆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블랙홀 주위를 약간 수타피자 만들어지듯이 빙빙 돌면서 이제 순서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원반처럼 납작해지면서 블랙홀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감싸게 되는 거. 저 아까 봤던 거. 이걸 우리가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강착 원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드릴게요. 블랙홀은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얘는 빛조차 빨아들여 버리니까 어떻게 봐? 관측을 못해. 네, 근처에 있는 빛은 전부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빛이 반사돼서 정보를 갖고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빛이 안 온다.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고민하던 과학자들이 이제 블랙홀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에 걸려있는 우주의 빛들과 블랙홀 주변을 감싸는 강착 원반 때문에 드디어 블랙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원반 형태로 빨려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열에 의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 강착 원반이 태그가 어떻게 되지 않아? 아까 이게 완전 떨어져. 야. 근데 진짜 강착 원반 기억하셔야 돼요. 빨려 들어가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낸다. 아니 근데 놀랍게도 오전 2시에 특강장은 술자리와 같다. 아니 말의 속도와 뭐 받아들이는 반응과 모든 것들이 술자리와 똑같아. 지금 약간 나도 지금 내가 좀 나중에 약간 보잖아요. 비몽사몽 내가 빈몽사몽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강착 원반만 기억해 주세요. 강착 원반 나 이거 잊을 수 없어. 중요합니다. 태그. 강착 아 원반. 근데 여기서 이게 에너지가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빨리게 하니까 그러면 비치고 뭐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오니까 또 그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와 미쳤는데? 관통? 관통? 와 미쳤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도 지금 아카식 지금 들어오고 있어. 아카식이 지금 아카식 접속하고 있어. 너무 좋은. 야너 접속했구나. 너 접속했어. 나도 모르겠어. 아 접속했어.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 얘 이게 어떻게 나와? 아 진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왜냐면은 기가 막힌 지금 접근입니다. 다음에 다룰 내용인가? 이제 나와.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착 원반은 원반 형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얘가 서로 들어가려고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마찰열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홀의 가장 간단한 형태. 그 다음에 생성 원리.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블랙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질량이다. 일단 블랙홀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선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해 별 무게 정도의 블랙홀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는 슈바르트 실트 블랙홀이 아니라 같이 커플로 도는 커블랙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하는 운동량을 보유하면서 회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홀은. 그러면은 항성 질량 블랙홀 요거는 이제 보통 태양 질량의 몇십 배 정도가 돼요. 태양 질량이 100이다. 그럼 곱하기 몇십 배 정도가 항성 질량 블랙홀
블랙홀 질량이 되는 한 거예요. 2,100. 그러니까 블랙홀 종류가 여러 가지. 그쵸. 일단은 항성 질량 블랙홀이 있다 보시면 되고 2016년에 인류 최초로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중력파였냐면 각각 태양의 36배, 29배 질량을 갖고 있던 블랙홀 2개가 지구로부터 13억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충돌을 해요. 이때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중력파로 방출된 것을 검출합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항성 질량 블랙홀이에요. 태양 질량의 36배, 29배. 사실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니죠. 네. 이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블랙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은 전부 다 그린 거예요. 너무 그게 말이 안 돼. 멀리 있고. 네,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질량으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냥 대충 항성 질량 블랙홀, 아까 태양의 뭐 수십 배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대 질량 블랙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거대 질량 블랙홀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거대니까 1,000배. 거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비교가 안 되네. 비교도 할 만큼 무겁죠. 네. 애기네. 수십 배는 애기네. 그래도 그쵸. 지금 있어요? 있지. 그러면 이런 질량은 어떻게 잴 것인가? 우주에 저울 놓고 잴 것인가? 일단 질량 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잴까요, 우주에서? 일단 난이도가 제일 낮은 태양 질량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한번 돼.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태양과 성분 알거 아니에요. 타는 형태를 보고 그럼 지구상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형이 있을 때 안에 어떻게 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에 이걸 해서 비율로 재가지고 때려. 근데 태양 안에 성분을 우리가 100% 알 수 있을까? 타는 거 보면 우리 고기 구울 때 탄 뭐 쓰는지에 따라서 생긴 게 다르다고. 그치.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안에 아,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닌가? 아쉽다. 헬스장 갔어요. 헬스장 갔는데 뭐 아령들이 있잖아요. 무게가 안 써 있어. 그럼 내 몸에 맞는 아령을 어떻게 고르죠? 들어봐요. 다 그쵸. 들어보죠. 들어봐야지.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 보죠.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 무거운 건 제대로 못 움직이겠죠, 내가. 가벼운 건 잘 움직이겠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도. 쉽게 말해 들어보는 건데 어떻게 들어보냐면 어떤 천체의 주위를 무언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령을 돌려보듯이 아령을 들어보듯이 네, 가벼운 아령은 내가 빨리 들겠죠. 네. 무거운 아령은 드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물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무조건 그 천체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다 그게 다 적용되는 건가 봐요. 그쵸. 진짜 딱 이것만 알면 돼요.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서 돌고 있는지, 이거는 자신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이 오직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겠죠. 이 두 가지만 알면 태양 질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이 대단하긴 하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저기 지구가 없어져. 침착맨이 돌아. 침착맨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건 어떤 속도로 돌고 있건 이 두 가지만 알면 태양 질량 걸 수 있다. 저기 침착맨이 있던 태환 씨가 있던 누가 있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태양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서 얼마나 빨리 도느냐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얘네 둘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당기는 힘이 궤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얘네가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빨리 돌아야 되고 약하게 당기면 천천히 돌아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돌고 있는 거는 태양에 비해서 지구든 침착맨이건 누구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시가 돼버려요. 왜냐면 실제로는 둘이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질량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나기 때문에 얘의 질량이 거의 주예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의 궤도 운동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이 질량을 무시할 정도까지 작으니까 무시를 한 거지만 엄연히 따지면 사실상 약간의 오차는 있겠네요. 그 오차가 무시할 정도. 그 정도요? 근데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딱지를 실을 먹어서 돌려요. 엄청 큰 코딱지를 돌리든 작은 코딱지를 돌리든 우리는 그냥 똑같이 돌리잖아요. 그렇지. 이 질량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작아서. 그렇지. 너무 한없이 보잘것 없으니까.
진짜 완전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억해주세요. 자, 복습. 중심에 있는 질량, 전체 질량 어떻게 구한다? 보는 애의 코딱지. 속도 그리고 그 떨어지는 거리 오케이. 그것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복선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블랙홀의 강한 중력을 버티면서 무언가 돌고 있겠죠. 주변의 천체가. 이 천체의 정보를 통해 블랙홀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블랙홀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사실상 우리 은하라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진은 안드로메다 은하. 왜냐? 우리 은하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셀카를 못 찍어요. 핸드폰을 몸에 붙이고 내 얼굴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어. 상대방만 찍을 수 있어요. 셀카를 못 찍어요. 핸드폰이 나한테 붙이면.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를 멀리서 찍을 수는 없습니다. 3인칭으로 찍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의 옆부분, 팔부분 이런 거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하랑 가장 비슷하다고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우리 은하의 사진이라고 보통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은하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전부 안드로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은하 저 중심부에 태양 질량의 430만 배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곳, 아주 먼 곳 천여자리 은하단 방향에 태양 질량의 62억 배의 훨씬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이것도 거대 질량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 질량 블랙홀. 근데 이제 질량 차이가 좀 있죠. 430만 배랑 62억 배. 62억 배 정도 되면 전국구죠. 전국구, 완전 전국구죠. 클래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전 우주로 봐도 그렇죠. 하나는 명암 내밀만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주변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는 곳을 두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430만 배짜리 하나? 430만 왜죠? 더 가까워.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 거야? 60만 너무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사진은 우리 은하처럼 보여준 건데 우리 은하 중심에 430만 배. 우리 은하. 그렇지. 왜 우리 은하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은하에 있어. 우리 거니까. 맞죠. 생각만 기지가 아니에요. 그 게임만 이렇게 아는 거 막 찔러보는 거 아니니까. 냉장고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우리 집에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남의 집 거는 뭔 상관이에요. 62억 배는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430만 배 거대한 블랙홀. 태양 질량보다 430만 배 블랙홀이 중요해. 근데 꽤 멀리 62억 배짜리 블랙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학자들이 이제 노력을 할 거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스타 딱 갔거든요. 침착맨하고 딱 갔더니 침착맨이 지스타 어디 있더라, 어디 부스였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일단은 지스타 왔다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 궁금하니까 자꾸 막 찾아다녀. 여기 침착맨 오늘 리부스 왔나요? 여기 있나요? 이러는 거야. 이것처럼 블랙홀이 있는 위치 두 군데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이 두 군데에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돌아다니던 수많은 블랙홀 이미지들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그려지거나 만들어낸 것들. 쉽게 말해 다 그림이다. 그냥 다 그림이야. 다 그냥 가짜야. 다 그렸는데 1990년대가 되니까 블랙홀 이제 그만 그리고 한번 관측해 볼 수 없냐? 근데 문제는 블랙홀은 크기가 없다. 크기가 없는데 뭘 관측해? 크기가 없는 거를 어떻게 보냐? 뭐가 예를 들어 침착맨 사진을 찍자. 근데 침착맨 키가 0cm. 어떻게 찍어? 키가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분명히 블랙홀은 크기가 없고 질량만 남아있다. 크기가 없는 블랙홀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키 어떻게 됩니까? 자로 우리 몸이 있는 길이를 됩니다. 그러면은 블랙홀의 크기를 우리가 키를 재듯이 잰다. 그러면은 블랙홀은 물질이 존재하는 구간을 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블랙홀의 크기를 잰다면 보이지 않는 곳이 있겠죠. 블랙홀은. 그 다음에 뭐라도 보이는 곳이 있겠죠. 그쵸? 보이지 않는 곳과 뭐라도 보이는 그 경계를 재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예요. 일단 보이지 않는 것과 뭐가라도 보이는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쭉 안 보이다가 뭐가 딱 보여. 그럼 거기서부터 또 안 보이다가 뭐가 딱 보여. 그럼 보이는 데까지 요거가 크기겠군 라고 보는 거야. 즉 정확히 말하면 혹시나 보일지도 모를 부분을 재볼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의 길이를 재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목표는 사건의 지평선의 길이를 재는 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요. 광자 포획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을 재자. 근데 여기 광자 포획 반지름이라는 거. 광포반. 우선
광포반은 일단 잊으세요. 사건의 지평선부터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즉 블랙홀 주변에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된다라는 인류 최초의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는 그냥 꿈속 이야기예요. 이름부터도 약간 판타지잖아. 사건의 지평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상황인 거야. 현실의 물리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 단절된 그 구간이라는 게 이 우주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근데 천여자리 은하단 쪽 블랙홀은 5,500만 광년.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은 27,000광년 떨어져 있어. 가까워. 대신에 태양 질량의 430만 배라서 작아. 가깝고 작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5,500만 광년. 엄청 멀어요. 대신에 굉장히 커요. 태양 질량의 65억 배. 가까운데 조그만 애랑 먼데 큰 애랑 지구 입장에서는 크기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가 뭐 둘 중에 뭘 봐도 지구에서 비슷하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럼 둘 중에 뭘 먼저 볼 것인가? 사실 우리는 왼쪽이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른쪽 걸 먼저 보기로 해요. 저 천여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게 M87이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질량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왜 오른쪽 걸 먼저 보느냐? 지구에서 보이는 크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왜 굳이 더 무겁고 더 멀리 있는 애를 보느냐? 일단은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동시 관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지구 전역의 망원경을 다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무거운 애는 일단 안정적이라 밝기가 비교적 천천히 변해. 왼쪽에는 약간 촌삭거려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 어차피 지구에서 보이는 크기는 똑같은데 조금 더 촬영하기가 잘 안 움직이니까 편한 거야, 오른쪽. 그래서 일단 무거운 애를 먼저 보자. 크고 무거운 애가 덜 촌삭거린다.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인류가 보유한 관측시설로는 사실 블랙홀 못 봅니다. 일단 인류가 보유한 관측시설은 크기가 너무 작고 형도가 너무 낮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여기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 지역의 관측시설을 동시에 사용해서 힘을 모아서 혹시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들 수 없을까? 지구만한 망원경을 만든다? 이 아이디어가 2009년에 등장을 해요. 이 아이디어가 이름하여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라는 아이디어. 이거 어떻게 목표가 사건의 지평선을 보는 거잖아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가 등장해요. 이때 그냥 이런 광학 망원경은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는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이에요. 광학 망원경에 비해서 빛을 잘 모으지만 분해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천체를 분리해서 관측을 못해요, 전파 망원경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분리해서 찍으려면 직경이 엄청나게 큰 전파 망원경이 필요한데 분리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랑 형님이랑 붙어있잖아요. 전파 망원경으로 찍으면은 우리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여요.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되게 미세하게 보지 못한다. 해상도가 떨어지면 해상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그냥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두 명이 같이 그렇지. 붙어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분해능. 근데 일단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못 만들잖아. 이걸 극복하려고 이제 전파 간섭계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을 하면 마치 직경이 매우 큰 망원경 한 대랑 동일한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전파 망원경이 예를 들어 하나를 서울에 놔, 하나를 부산에 놔. 그러면 서울과 부산 사이의 거리만큼 떨어진 크기의 망원경이 되는구나. 돼요. 쉽게 말해서 지구 크기의 렌즈가 있어요. 이걸로 우주를 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모든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같이 보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이 본다고 지구만한 망원경이 된다는 개념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비유해 볼게요. 지구만한 렌즈가 있어요. 이걸로 우주를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구만한 망원경으로 보는 거겠죠.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물론 못 만들지만 네. 이 렌즈가 만약에 깨졌어요. 조각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깨져도 보이긴 보이지. 깨진 데를 제외하고는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불량 화소가 좀 있지만 보이죠. 불량 화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렌즈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 렌즈가 1000조각이 났어. 그 중에 한 5조각이 잃어버렸어. 그래도 995조각은 남아있으니까 보이겠죠. 근데 995조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5조각만 남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5조각 있으면 사실 거의 못 보는데 중요한 건 빛을 정말 조금밖에 못 보겠죠. 5조각은. 그래도 얘가 원래 지구만한 크기의 렌즈였기 때문에 일단은 얘의 성능은 지구 크기의 렌즈예요. 그리고 그 작은 빛들, 5조각이 모으는 빛들이 중간은 다 비어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5조각이 모은 빛을 이미지 처리해서 찍어본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만한 망원경을 가지고 995조각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 관측하는 건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망원경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이 동시에 똑같은 걸 본다. 그러면 빠진 조각이 너무 많잖아. 걔네를 다 빼도 일단 있는 망원경들이 모은 빛들로 한번 지구만한 형태의 망원경이 찍듯이 이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자. 더 쉽게 설명할게요. 15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는데 퍼즐 조각을 두세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얼추 알죠. 30개 정도가 잃어버린다면? 그건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전파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는 1500피스짜리 퍼즐에서 조각을 1392조각을 잃어버렸어요. 8개 조각만 있어도 이것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한번 추측해보겠다. 어쨌거나 전체 그림이 1500피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볼 만한 도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를 시도한 게 바로 이벤트로 하는 편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지구에 있는 그 6개의 대륙의 8곳의 망원경이 연결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거고 실제로는 전부 다 제대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섭계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8조각만 남아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8조각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칠레에 있는 거대한 간섭계 실제로는 망원경 한 대가 아니에요. 어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망원경이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뭐 알마, 그 다음에 뭐 아타카마 패스파인더, 그 다음에 유럽 국제 전파천문학 연구소에 있는 망원경도 30mm짜리 망원경 들어가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 뭐 대형 밀리미터 망원경,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 남극 망원경까지 해가지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고 이래서 촬영이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망원경을 통해 들어온 블랙홀의 전파 시도를 통합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8대 망원경, 8곳 망원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퍼즐 조각이 모자르는 거예요. 이거를 늘려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만큼 망원경들이 조금씩 이동하겠죠. 망원경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마치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망원경들이 돌아가면서 그 모자라는 퍼즐 조각을 촘촘하게 채우는 거야. 네. 그래서 망원경이 자전을 따라 돌아가면서 촘촘하게 망원경이 조금씩 이동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그것까지 적용을 해서 최대한 지구 전체의 망원경들 찍듯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망원경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 찍어요, 전파를.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래 찍지 않았어. 근데 관측된 결과의 총 용량이 5페타바이트, 영화 250만 편. 이거를 우리가 보통 웹하드로 전송을 하잖아요. 데이터 처리를 어딘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인류가 지금 보유한 가장 빠른 웹하드로 전송을 해도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 관측소의 하드디스크를 뽑아가지고 항공편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하드디스크 무게가 0.5톤이에요. 이거 물리적으로 한다고 이거를? 네, 그냥 비행기로 옮겨. 이때 지구만한 망원경,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분해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만약에 이 망원경이 우리나라에 있다 치고 이걸로 미국을 찍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의 코털 개수를 셀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읽고 있는 신문의 글자가 보여요. 그 정도의 분해능을 도달을 하는 겁니다, 인류가. 그래서 전 세계 수십여 곳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수백 명의 과학자가 협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촬영을 했고요.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혹시 우리나라도 껴있나요? 우리나라에 과학자가 4명이 껴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개멋있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고 개멋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뭔가를 찍어냈습니다. 이거를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2019년 4월 10일 벌어집니다. 발표를 하네요. 등장. 우리 인류가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입니다. 기립박수 나오죠? 야, 이거 진짜 와 이거요. 이거 이게 사실은 저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좀 막 뉴스에 좀 관심 있으면 보긴 봤어요. 되게 맞죠? 멋있겠다. 근데 이게 이런 경로를 통해 나온 거야. 야, 이 스토리를 모르고선 이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거를 듣고 아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 그냥 이 이미지만 보면 뭐 베이글이야 뭐야 반지의 제왕이야 뭐야 이럴 거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알고 보면 그냥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이 이미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릴 건데 1919년 4월 10일 6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의 거대 질량 블랙홀의 그림자가 최초로 직접 관측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했죠. 분명히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블랙홀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인데 갑자기 그림자가 뭔가?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뭐 경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우리는 일단 블랙홀의 그림자의 의미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림자라는 거는 빛이 있어야 그림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 아까 전에 침착맨님 질문이 있었죠. 빛이 나오는데 그걸 또 다시 또 빨아들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림자 왜 생깁니까? 당연히 빛이 있어야 생기는 그쵸. 거죠. 빛에 대한 한밤중에 그림자가 생기나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뭐 가로등에 이런 게 없으면은 안 생기죠. 네. 밝은 날 길거리에 생기는 그림자는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자가 무언가로부터 가려지면 나타나는 그림자예요. 블랙홀 주변에도 만약에 빛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으면 블랙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포획하죠. 그러면 빛을 만들어내는 대상이 있어. 그 빛을 블랙홀이 빨아들여. 그러면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빛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태양빛의 일부를 누군가 막아서 태양빛이 사라집니다. 같은 형태로 그림자라고 하죠. 아 맞네. 네, 태양빛이 옵니다. 내가 태양빛을 막아서 태양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블랙홀에서 빛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이 그 빛을 포획해가지고 빛을 없앱니다. 그러면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 때문에 블랙홀이 그 빛을 없애고 그러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즉 결국 광자가 막히거나 사라진다. 결국은 그림자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블랙홀 주변에 빛을 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이미 힌트가 아까 나갔죠. 블랙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강철 원반. 그쵸. 강철이 아닌 강착 원반. 강착 원반. 그쵸. 블랙홀로 유입되는 물질은 주변을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레코드판 모양의 강착 원반이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빛을 내요.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오듯이 빛을 내요. 근데 그 안에 사건의 지평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의 지평선이 빛을 빨아들이니까 저기는 빛이 없겠죠. 저게 사건의 지평선이야. 근데 물질 같은 경우는 사건의 지평선보다 조금 더 멀어져도 빨려들어. 얘가 질량이 있거든. 그래서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 반지름보다 3배가 넘는 거리까지 존재해요. 사람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3배가 넘는데 밖에 있어야 안전해. 그것보다 가까이 들어가면 사건의 지평선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일단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건의 지평선까지 멀었어.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면 빨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질량이 있는 우리 같은 물질은 3배까지만 가도 빨려 들어가. 근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질량이 없죠. 얘네들은 사건의 지평선과 좀 더 가까워져도 안 빨려 들어가. 근데 물질보다 가까이 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사건의 지평선까지 가지 못해요. 이미 빨려 들어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광자 포획 반지. 네, 이거는 사건의 지평선의 2.6배예요. 2.6배 거리까지는 광자는 괜찮아. 즉 이 말은 뭐냐? 사건의 지평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계인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멀리서부터 물질은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빛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안쪽까지 오지만 역시 훨씬 멀리서부터 빛은 탈출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바깥쪽에 빨간 선, 여기는 지금 빛이 있겠죠. 그리고 저 노란 테두리 빛이 있겠죠. 저 회색부터도 빛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회색과 검은색 부분은 블랙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까만 원, 저게 실제 사건의 지평선이지만 사건의 지평선보다 더 큰 범위까지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사실상 우리는 빛이 그치 그 안에까지는 얼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쵸. 사실상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까지 만들어낸 광자 포획 반지름까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볼 수 있고 블랙홀의 크기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거 새로운 난 진짜 오늘 처음 대박이죠. 알았어.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르는 얘기예요. 아까 보여드린 블랙홀 사진 있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안쪽이 사건의 지평선이겠네 라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광자 포획 반지름이고 실제 블랙홀 그림자인 거죠. 이게 실제 사건의 지평선보다 2.6배 이상 더 큰 범위의 그림자가 찍힌 겁니다. 훨씬 더 작은데. 그쵸. 그래서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는 결국 광자 포획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광자 포획 반지름부터 저 빛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즉 블랙홀의 그림자 때문에 베이글 같은 도넛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광자 포획 반지름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 베이글은 구멍이 더 크게 뚫려야죠. 네. 블랙홀 주변에 강착 원반처럼 빛을 내는 뭔가가 있을 때 블랙홀이 그 빛을 사로잡아서 만들어내는 검은 동그라미, 이게 바로 블랙홀의 광자 포획 반지름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자입니다. 요게 실제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이 엄청나게 큰 구멍이 저기 뚫려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빛의 속도로 몇 년. 일단은 블랙홀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의 존재를 직접
직접 그림자를 관측해서 확인한 인류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게 중력 때문에 빛이 휘는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 블랙홀은 어느 방향에서나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예측했어요. 또 왜냐면 우리가 봤는데 우연히 동그랄까요? 어디서 봐도 지금 보면 쪽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은 상태. 근데 컨디션은 뭐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사실 당이 아예 떨어진 상태로 하니까 뇌가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따가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오늘 이제 치킨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이러면 가능하다.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첫 장면이 항상 없더라고. 그래갖고 최근에 또 우리 치마에 올려주신 팬아트인데 미리 보기 방지용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게 팬아트 그리신 분들 계시니까 이제 첫 장면은 팬아트를 좀 넣어줘야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네.